안녕하세요, 주야입니다. 원래는 숲을 보는 걸 다 찍고 나서 나무를 보는 걸 들어가려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 또는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많은 분들이 댓글로 파트 7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파트 7을 준비했어요. 실제 제가 문제 푸는 것까지 해서 파트 7을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점수를 올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첫 시험을 치고 나서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문제를 풀었는데요. 아마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진짜 많은 문제들을 풀었는데 제 점수는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2주만 더 해보자 하고 해서 공부 방법을 약간 바꿨는데 그 바꾸고 나서 효과를 정말 많이 본 것 같아요. RC 점수가 무려 100점이 올랐거든요. 저는 정말 이걸 하고 나서 토익 파트 7이 무섭지가 않았고 정말 시간 내로 다 풀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기간 동안 독해 공부는 정말 많이 했고요. 하지만 문제를 볼 때 가장 많이들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문제를 풀고 거기에서 끝나고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문제 푸는 방법에서 약간 좀 변형을 주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적용을 했을 때 아마 효과를 보실 것 같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공부 방법은 왜 중요할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전에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의 노하우나 또는 실패 같은 걸 바탕으로 노하우는 받아들이고 실패는 하지 않는 쪽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시간이 정말 많으면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시행착오를 다 하면서 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할 것도 너무 많은데 토익 때문에 시간 뺏기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고요. 제가 시행착오만 조금 줄였다면은, 그리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은 저는 조금 더 시간을 줄여서 토익을 끝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가 공부했던 방식으로 조금만 공부를 하신다면은 하루하루 발전해 나가는 스스로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고, 파트 7 지문이나 파트 7 문제에 대해서 또는 파트 5, 6 문제까지 두려워하는 모습은 조금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따라 할 수 있는 거고,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내가 아는 부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효과가 커질 거니까 한 번쯤 잘 보시고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요? 공부를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능을 보셨거나 또는 비문학 지문을 풀어보셨거나 또는 토익 공부를 해보셨다면 분명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지문이 있고 나는 그 지문에서 정보를 찾아내서 해당하는 문제에 대한 보기를 찍는 거죠.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거는 나죠. 문제와 지문은 항상 매번 바뀌고 유사한 형태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걸 읽고 답을 찍는 거는 나의 논리, 나의 생각이지, 다른 건 항상 변하지만 나는 변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문제에 접근할지에 그거에 대한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논리와 나의 생각을 키우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많은 문제를 풀면서 진짜 많이 틀리고 또 맞고 하는 걸 반복하면서 그런 걸 체화하는 것보다는 어떤 걸 공부를 할지 정하고 그것을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서 필요한 부분을 공부를 하면은 정말 적은 양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토익에서는요. 그 이유가 뭐냐면 토익은 문제은행입니다.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있고 그러한 문제 유형이 반복해서 나오니까 우리는 어떠한 유형을 공부를 한다면은 그와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그 전에 공부한 걸 바탕으로 잘 풀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문제로 보여드릴 건데, 기출문제집을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셨다면은 분명히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비슷한 논리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문제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항상 1위 1비 하면서 맞고 틀리는 거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요. 나는 오늘 이 지문을 통해서 이걸 배웠고 이와 유사한 지문이 나왔을 때 또는 이와 유사한 힌트가 나왔을 때는 다음에는 틀리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논리를 키우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단어나 독해를 하시는 거는 너무 당연하니까 영상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지 방향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 과정에 최대한 집중을 하셔서 지문에서 빼먹을 수 있는 걸 다 빼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는 게 많아질수록 더 빼먹는 게 많아지니까 공부를 하면서 스스로 발전하는 게, 그리고 스스로 알아가는 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공부하는 순서에 대해서 알려드리자면은, 기본서를 봤다는 가정하에 문제풀이에서는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채점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문제 푸는 거와 채점하는 거는 그렇게 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채점을 하고 난 이후에 나의 논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공부가 끝났다면은 그 지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독해력을 올리고 단어를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회차를 문제를 푸실 때에는 내가 그 전에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적용을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오늘 본 지문은 나오지 않잖아요. 하지만
오늘 본 지문에서 내가 공부한 내용은 약간 바뀌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을 공부하시는 걸 초점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해 드렸지만 7번에서 10번이라고 말씀해 드리는 거는 그 횟수로 읽어라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영어와 친해지기 위해서입니다. 파트 7을 처음에 공부를 할 때 그 방대한 문제와 그 방대한 지문에 대해서 압박감이 없다면은 약간 거짓말 같고, 영어를 정말 평소에 잘하셨다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 압박감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많이 노출을 하는 게 1차적인 목표입니다. 글을 많이 읽음으로 통해서 영어와 친해지고, 한 해에 지문이 10개 정도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10번을 읽으면은 100지문을 읽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좀 많이 친해졌고, 약간 영어 울렁증이 조금 사라졌고, 한 해분의 모의고사를 다 읽는데 영어와 조금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파트 5, 6 공부를 하는 겁니다. 투부정사나 동명사, 분사와 같은 지식을 알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지문에 있는 문장을 많이 읽으면서 그 속에 있는 문법을 체크하는 거죠. 이것도 나중에 지문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공부를 하면서 알아가는 지식이 많아질수록 그런 문장을 읽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문법적 지식이 나왔을 때 체크하는 양도 많아질 거예요. 지문을 읽으면서 익숙한 표현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많아졌을 때 내가 체크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파트 5, 6에 대한 문제가 많이 보이실 거예요. 어떠한 지식을 공부하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이 읽으면서 익숙한 표현이 많아지면은 자연스럽게 파트 5, 6 문제는 잡힙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거예요. 실제 저도 문제를 풀 때 1초 만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 2, 3초 만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 라는 걸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독해를 많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문장 표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문제를 풀 때 보니까 확실히 빨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문을 많이 읽음으로써 영어와 친해지고 문장에 있는 문법적 지식을 공부하면서 파트 5, 6까지 잡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할 때 2017년에 나온 이 RC 5회분 책과 2018년에 나오는 이 천재 첫 번째 책을 이용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5회분 책에 있는 내용을 공부를 하고 나서 천재 책을 봤을 때 비슷한 논리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기출문제집을 공부를 할 때 이전 년도부터 공부를 제대로 하셨다면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비슷한 유형을 다 맞을 수 있다라는 게 제 결론인데요. 백문의 불여일견이니까 문제를 보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이 지문을 보면서 확실하게 이해를 했고, 이 다음 지문을 통해서 적용을 하는 것까지 일단 예를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처음에 공부를 할 때 172번 문제가 좀 이해가 많이 안 됐었어요. 어떤 부분을 보고 이런 정답을 찍을 수 있는지가 정말 많이 궁금했는데요. 두 번째 문장에서 보면은 추가적인 제한 상황이 이번 여름부터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부터 바뀐다는 거예요, 뭔가. 그랬을 때에는 172번 문제와 같은 정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문제가 RC 천재에도 있습니다. 161번을 보면은 닥토리 시스템즈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정답이 B번인데 어떠한 새로운 절차가 채택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시행될 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지문의 두 번째 문장을 봤을 때 beginning next month라고 해서 다음 달부터 업무 관련된 영수증을 무조건 지참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해설지에서는 첫 번째 문장을 보고 정답을 유추한 게 나왔는데, 저는 이 beginning next month를 보고 확실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5회분 책을 공부하면서 공부했던 논리를 새로운 문제를 풀 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시기가 나오고 또는 어떤 시점이 나오고 나서부터 바뀔 거다 또는 새로운 게 추가될 거다라고 했을 때 보통 답이 161번의 B번과 같은 답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또는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게 저는 토익 공부를 하는데 조금 더 빠르게 여러분의 논리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가 178번 문제인데요. 이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 브로킨 아일랜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나오잖아요. 두 번째 지문에 보면 딱 단서가 나와 있어요. 메일을 보내는 사람이 산 지점에서 자동차를 빌리고 폰세나 아가디아 지점에서 반납을 하는 걸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브로킨 아일랜드라는 이 회사에서는 최소한 3개의 지점이 있는 거예요.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정답이 A번이 되는 거죠. 최소한 여러 개의 지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논리를 저는 천재에서도 또 찾았어요. 148번 문제를 보면은 세드윅 일렉트로닉스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새로운 제조 공장들을 많이 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노버, 펜실베니아와 같은 곳에서 이제 새로운 공장을 연다는 거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제조 공장을 가진다는 거잖아요. 정답이 D가 되는 거죠. 어떠한 상태에서 내가 브랜치나 또는 공장과 같은 어떠한 지점들이 여러 개가 된다고 했을 때 꼭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오늘 공부한 걸 바탕으로 어떤 걸 정리할지는 어떤 단서를 보고 어떤 선택지를 골라야지, 이런 것들만 정리를 하셔도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정리하는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새로운 책을 풀 때 또는 새로운 지문을 풀 때 문제를 보는 눈이 훨씬 더 넓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문제가 훨씬 더 잘 보였고 정답률에 대한, 그리고 내가 정답을 찍는 거에 대한 확신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고 그리고 문제를 푼 다음에는 어떤 걸 정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익 공식 실전서 ETS 책을 가지고 왔어요. 옛날 책이지만 그래도 공부를 할 때 나름 논리는 비슷하니까 한 번쯤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지 아닌지를 체크해 보시면서 논리를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푼 결과를 보여드리자면은 저는 첫 번째 문장을 보고 162번 답을 했고요. 세 번째 문단에 있는 힌트를 보고 163번 답을 했고, 마지막 문단에 있는 걸 보고 164번 답을 했어요. 정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문단에 있는 이 most widely circulated 라는 단서를 바탕으로 더 많은 부수의 책을 판다고 생각을 했고요. 해설지와는 그렇게 다른 논리가 있지 않았어요. 두 번째 문단에 있는 커버레터와 간단한 서머리를 포함해라 라는 문장을 보고 가장 유사한 형태가 있는 C번을 정답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compensated for라는 단서를 보고 payment와 연관해서 스토리 길이에 따라서 각각의 페이지에 대한 돈을 받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A번을 선택했는데요. 이렇게 답을 선택한 다음에는 각각의 표현에서 패러프레이징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에 대한 논리를 확실하게 정리를 하셨다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또한 생각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었는지에 대한 체크와 각각의 문장을 읽어나가면서 문법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저는 부사가 보통 비동사와 PP 사이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carefully라는 칸이 빈칸일 수 있겠다라고 체크를 했고요. please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오잖아요. 그래서 플리즈 동사 원형에 대한 것들을 체크를 하는데 같은 형태의 문장이 밑에 플리즈 do와도 나오기 때문에 같이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취기간이 나왔을 때에는 within이라는 전치사가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within과 기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체크를 했고, 모의고사를 푸실 때 또는 문제를 많이 푸시다 보면은 경험하실 건데 꼭 소유격 관계대명사 문제가 꼭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명사가 나오고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와서 이 문장을 수식하는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체크를 했고요. 그리고 이 write라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의 형태가 be compensated for라고 해서 어떠한 보상을 받는 이라는 유명한 동사 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도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답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다면 독해를 하면서 어떤 게 파트 5, 6 문제로 나올 수 있는지 정리하면 되겠죠. 첫 번째 문장에서 보면은 look forward to ing가 나오니까 이 helping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pride라는 동사가 나왔을 때에는 pride oneself라고 해서 어떤 표현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체크를 했고요. specialize는 in이라는 전치사와 함께 나오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체크를 했고, attire for와 같은 표현도 자주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expect to 동사 원형, 그리고 encourage 고무하다 격려하다는 to 부정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체크할 수 있었고요. allow도 to 부정사, 그리고 and 다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똑같이 to 부정사가 나올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please가 동사 원형이 나오고 나서 make effort to가 또 이렇게 노력을 하자는 거잖아요. make effort to 부정사, familiarize는 with와 같이 자주 쓰이니까 familiarize with, reserved for와 같은 동사구도 많이 나오니까 체크해뒀고, 그리고 before 다음에는 꼭 ing가 오잖아요. 그래서 before ing, 이건 보통 다 알고 계시겠지만 few라는 단어 뒤에는 셀 수 있는 게 나오잖아요. 하지만 little 뒤에는 셀 수 없는 게 나오죠. 보통 few는 다음에 가산명사가 오고 little은 불가산명사가 오죠. 이런 것들까지 한 지문을 공부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져요. 그래서 지문을 읽으면서 이런 문법적 표현을 정리해 보시고,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 글의 구조나 글에서 어떤 걸 말하는지 단서까지 공부하시면은 분명히 파트 7을 공부하시면서 파트 5, 6까지 다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독해 연습을 하잖아요. 글을 많이 읽음으로써 조금 글과 친숙해지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트 7 문제를 풀 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또 하나가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을 읽냐, 지문을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푸냐, 이렇게들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요. 정답은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한 경지에 올라가기까지는 좀 힘들어요. 저도 공부를 할 때는 문제를 먼저 보고 글을 바탕으로 글을 읽었는데, 그렇게 됐을 때 단점이 뭐냐면은 글에 온전히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글을 읽는 능력이 부족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문제를 먼저 보지만, 그게 아닐 때에는 저는 지문을 먼저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독해 실력이 아직 부족하다면은 문제를 먼저 보고 그 키워드를 바탕으로 지문에서 찾는 걸 위주로 하시고요. 공부를 할 때는 지문을 끝까지 읽는, 그래서 글을 집중해서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글을 읽는 거에 연습이 되다 보면은 결국 다 읽히거든요. 저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독해 문제를 풀 때에는 지문을 먼저 보고 문제를 푸는 쪽으로 많이 연습을 하고 있어요. 토익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문제은행이 있고 생각해야 될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상관은 없겠지만은, 독해 고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먼저 보더라고요. 문제를 풀 때에는 어떤 방식으로,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풀되, 공부를 할 때에는 지문과 친숙해지기 위해서 지문을 먼저 보는, 그리고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문 읽기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진짜 신기하게 문제를 먼저 보고 어떤 키워드를 보고 나서 문제를 풀지 않더라도, 바로 지문을 먼저 보고 문제를 풀더라도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은 공부를 하실 때 하면 되고요. 문제를 풀 때에는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목표는 지문을 다 읽고 한 방에 문제를 푸는 게 가능하니까 꼭 그렇게 하시는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고요. 연습을 하면서 그 경지까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정리를 하자면은, 문제를 풀고 채점한 이후에 공부를 어떤 걸 할지 정하는데, 나는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어떤 걸 공부를 하고 오늘 나는 어떤 걸 공부를 하겠다 와 같은 걸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할 내용은 어떤 단서를 보고 어떤 선택지를 정할지, 문제풀이 논리가 정리되었다면 지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영어와 친숙하게 되고, 지문을 읽으면서 문법적 표현이나 파트 5, 6에서 나올 법 같은 것들을 스스로 체크하면서 문법 공부까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좀 더딜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는 게 많아지면은 점점 더 보이는 게 많아지고 정답률이 높아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토익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확실하게 마스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꼭 한번 적용해 보시고 공부하는 습관을 조금이나마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진짜 많이 혜택을 본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제가 엄청난 시행착오를 끝에 제가 체득했던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로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하셨다면 제 얼굴 보이시죠? 제 얼굴 누르면 구독되니까 구독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